중국 1기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야 대화하자 라는 뉘앙스를 내비치면 중국이 바로 대화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동남아로 가버렸죠. 그리고 유럽 정상들을 만난다 그러고 중국도 덩치가 커지고 더 커지고 그때보다도 자칫하면 미국이 고립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민입니다. 또 오랜만에 심사임당에 출연하게 됐는데요. 최근 시장이 너무 어지러워서 저희 전망이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근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될지 저희 솔직한 생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순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증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좀 흘러내렸고 반면에 중국,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던 상황에서 트럼프의 보편 관세, 상호 관세가 좀 갑자기 굉장히 강하게 시장에 유입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와중에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는 그로 인한 충격, 교역 악화, 자체적인 경기 동력 둔화,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 이 와중에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다른 나라들도 버틸 수 없다라는 공포 심리가 각 나라마다 확대 재생산되면서 폭락이 나타났었죠. S&P 500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17%가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22%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를 기점, 그러니까 4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죠. 보편 관세는 10%를 유지하되 상호 관세는 90일을 유예한다라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S&P 500은 9.5%가 튀었고요. 나스닥은 12%가 튀었고. 자, 근데 이 와중에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나긴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패닉셀, 공포에 젖어들어서 마구잡이로 파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날 4월 3일을 보시면 방어주다, 내수주다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폭락했고요. 금 가격까지도 2% 넘게 폭락을 할 정도로 전체적인 자산분들이 폭락이 나타났었고 반대로 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S&P 500 9.5%, 나스닥이 12% 넘게 오르면서 전방위적인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특히 급락했던 업종들 종목들이 빅테크 중심으로 좀 급반등이 나왔었죠. 보통 이렇게 패닉셀과 패닉바이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형성됐던 접점이 당분간은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지나면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통과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후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발 물러선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동안에는 어떤 언급도 안 했던 연준까지도 최근 보스턴 연은 총재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그러니까 4월 11일을 기점으로 위기감이 있다면 그리고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트럼프 푸 파월 푸까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 그리고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인지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 흐름들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좀 바닥을 다지면서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물러나게 된 배경과 관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나도 커졌죠.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여러 분석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 경제, 미국 기업의 타격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동안 기업 실적, 그러니까 미국 기업 실적을 끌어왔던 거는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빅테크 기업들 중에 반도체나 하드웨어나 이런 기업들의 매출을 보면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교역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이들 실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폰을 만들 때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해외 비중을 다 없애고 미국에서만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생산 단가가 91%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럴 정도로 물가 부담이 커진다. 타격은 미국 기업이 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번 흐름들을 보면서 몇 가지 트럼프 입장에서 마지노선이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트럼프가 원했던 것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는 강건해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부채를 좀 탕감할 수 있는 부채가 낮아지는 그런 것들을 원했을 수 있는데 반대로 됐죠. 달러는 약세로 가고 그리고 채권 금리 급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단순하게 주식시장이 폭락했다는 건 별로 신경을 안 썼던 사람이 이제는 채권물가 급등을 하면서 또 여기에다가 신용 스프레드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단순하게 경기가 불안하다, 그리고 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넘어서 신용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것들을 좀 자각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은 4.5%, 그리고 30년물은 5%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부작용들이 연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걱정을 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딱 거기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트럼프 입장이 90일, 상호 관세 90일 이후에, 그리고 최근 품목별 분류를 재분류하면서 관세를 늦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에너지 패권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노출했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 우려가 들어가면서 미국 WTI 기준 유가가 60달러로 깨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에너지 기업들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60달러를 깨기 시점부터 4%포인트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취약한 기업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도산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말했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부터 드릴 베이비 드릴이라고 해서 엄청난 구호를 만들어냈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는 에너지를 살리겠어 했는데 정작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부작용들이 결국에는 에너지 기업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에너지 패권에 대한 명분도 잃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취임 때는 그래도 긍정 지지율이 높았었던 상황에서 최근 들어서는 부정 지지율이 높아지고, 부정적인 지지율을 이슈별로 봤을 때 경제, 외교,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 물가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트럼프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볼 때 미국채 10년물은 4.5, 그리고 30년물은 5%, 유가는 60달러. 이 정도가 어느 정도 트럼프의 마지노선으로서 이번에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채 매도 때문에 트럼프가 물러났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국채 매도, 워낙 장기물은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작은 물량에도 시장이 흔들 수 있는데, 국채 매수 비중, 그러니까 보유 비중을 보면 중국 비중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근데 지난주, 채권금리가 급등을 할 때 보면은 많이 판 나라는 일본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미국채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누가 파는지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 상호관세 보편관세를 통해서 많은 우방국들을 적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고 그렇게 협력을 했는데 갑자기 상호관세 10%, 그리고 보편관세 25%, 20%? 좀 답답한 흐름이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미국채에 대한 공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의 컨트롤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나 아니면은 기관이 갖고 있는 미국채를 매도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적으로 많이 꼬여 있다는 점들이 좀 트럼프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저는 트럼프의 행보도 주목해야 되는데, 최근 재밌는 것은 중국의 행보예요. 중국 1기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야, 대화하자 라는 뉘앙스를 내비치면 중국이 바로 대화 협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동남아로 가버렸죠. 네. 그리고 유럽 정상들을 만난다 그런 거. 중국도 덩치가 커지고 더 커지고 그때보다도 미국 의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다른 생각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트럼프의 좀 입장이 좀 난처해졌다. 제가 상호관세, 보편관세가 나오면서 좀 제 나름대로 뇌피셜로 생각해 놨던 건데, 아직까지 대신직은 하우스비로는 결정이 안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내 나름대로 뇌피셜로 생각해 본 거는, 자칫하면, 미국이 고립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자,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IMF 분석도 있어요. 보편관세가 되면. 그 이유는, 한 나라마다 미국과의 교역에 문제가 생기는 것 뿐이죠. 한 나라마다는. 근데 트럼프 미국 경제는 어떻죠? 전 세계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충격이 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들을 적으로 돌려놨으면 이제 중국의 행보에 따라서 자칫하면 중국, 유럽, 아세안 이 세 지역만 합쳐져도 교역의 비중이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높겠죠. 그런 바운더리가 만들어지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AFPI라 그래서 미국 우선정책경제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트럼프 사조직 같은 연구소예요. 트럼프 재선을 위한 개인 연구소 같은 데인데 거기서 주요 내각 중에 뭐 장관급 인사 중에 5명이 여기 출신이기도 할 정도로 좀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 리포트를 보면은 다 해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그걸 정리하다 보면 딱 2가지예요. 거기서 말한 거는 첫 번째, 중국 고립. 2번째, 에너지 패권. 이 2개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고서에서 아예 안 나온 내용이 딱 2개입니다. 보편관세, 상호관세. 없어요. 여기에. 자, 그러면은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잘못하면은 여기 정책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보편관세, 상호관세를 잘못 펼쳤다가는 역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은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뭐 바뀌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트럼프 1기 때와 다른 흐름들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스탠스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의 스탠스가 어떻게 가는지에 따라서도 전반적인 교역의 패권, 교역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는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이번 관세정책,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인한 파급 효과들이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을지, 이거는 좀 긴 호흡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지켜보시면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가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닐까요? 일단은 속도 조절이 나올 수 있겠죠. 워낙 센 드라이브.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트럼프 취임한 지 2달 좀 넘었습니다. 너무 빨라요. 너무 세고. 그러니까 조금 조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1기 때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트럼프 1기 때는 재정 여력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2017년 취임한 직후부터는 세금 인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관세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중간 선거를 했는데 깨졌어요. 예, 졌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반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 패착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반대죠. 워낙 재정 여력도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은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지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그런 효율성 부서부터 해서 관세까지 어떻게든 재정을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 스텝은 뭐냐? 이제 감세랑 규제 완화 이런 쪽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10% 상호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좀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를 통해서도 재정 효율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앞으로 흐름들은 관세를 더 세게 드라이브 걸기보다는 속도 조절하는 가운데 앞으로는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그동안 감세했던 연장안을 계속적으로 통과하는 그림들, 경기 부양 쪽으로 좀 점차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 대신증권도 이 정도로 빠르게 들어올 줄 몰랐거든요. 관세 정책이. 저희는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보통 2, 3, 4월은 허니문 기간이고 5월 이후부터 어떤 액션을 취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빠르게 취임하자마자부터 관세 드라이브를 몰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막 오긴 했지만 반대로 그 다음 스텝인 규제,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게 된다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관세 정책을 대응하는 국가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보복 관세한다, 협상하자 여러 가지 대응단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체적으로는 경기 부양, 재정 드라이브 플러스 금리 인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외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대내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글로벌 전체적인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겠죠. 금리도 인하하고 재정도 풀게 된다면 그런 그림들이 아마 올해 2분기를 지나면서 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담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망가지는 그림보다는 그에 상응하는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단기 충격 이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림들이 전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 흐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자의 흐름들은 굉장히 부진했다가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조금씩 분위기가 바꿔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주가를 보시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집니다. 보통 하락 추세라고 하죠. 근데 최근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집니다. 되게 완만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가 바뀌고 있다는 그림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날까? 일단은 실적 불안, 업황 불안은 최악의 상황까지 선반영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 나타나는 현상들은 반도체 가격이 급반등했다. 그리고 실적, 업황, 턴어라운드 시점이 당겨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럼 이런 변화들이 뭐가 있을까? 뭐 AA 반도체가 뭐가 터졌나? 그건 아니죠. 레거시 반도체 쪽입니다. 레거시 반도체 쪽이 왜 움직이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수요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반도체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부담이 커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리 사놓겠죠. 몇 달 뒤에는 10%, 20% 올라갈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야, 빨리 쟁여놓자 라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선수요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강력한 경기 부양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구 환신이라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게 작년 대비 올해는 2배가 늘어나면서 3천억 위안을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GDP 대비 비중을 봤을 때 금융 위기 때보다 GDP 대비 비중이 높아요. 사상 최대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많이 푸는 것을 넘어서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이구환신 보조금을 자동차, 가전, 가구에만 줬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IT 기기까지 확대했습니다. 핸드폰, 태블릿, 컴퓨터 이런 쪽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수요도 좀 꽤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전반적인 IT 기기에 대한 수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그림들이 맞물리면서 전자의 실적은 1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 기록했죠.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는 5조, 4.9조에서 5조 정도였는데 6.6조가 나왔죠. 컨센서스 상단이 6.3조였습니다. 아무리 좋게 본 사람도 6.3조였는데 그보다 더 좋은 실적을 냈다는 점들은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전자의 흐름들이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로 만만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AI 반도체나 퀄텍스 통과가 얘기가 들어오면 좀 상승 격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전자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신다면 지금보다 더 높은 레벨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작년부터 많이 들으셨죠? 퀄테스트 통과,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엔비디아 CEO 젠슨왕까지 나와서 삼성전자 잘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겠죠. 않고 있죠. 뭐, 수위를 맞추지 못한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뭐 또 기대를 하는 거고,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돼야지 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로 방향성은 점차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면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즉, 이게 들어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걸로 좀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언제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너무 1년 동안 굉장히 희망고문을 해왔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의 흐름보다는 일단 레거시 반도체로 방향성 만들어주고 있다, 퀄테스트 통과 이슈가 들려면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좀 더 레벨을 높여보자 라는 정도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제 된다, 어떻게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레거시 반도체의 흐름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고, 그리고 이게 전개되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수출도 괜찮고,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이 4분기 실적 대비 1분기 실적이 조금 레벨이 높아졌거든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4분기보다 1분기가 더 낮고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낮을 거다라는 그림이 이번 실적 서프라이즈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 방향성을 위쪽으로 잡아간다면, 그런 흐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뉴스나 이슈 그런 데를 통해서 콜테스트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목표 주가를 좀 더 높여가도 되겠다 정도로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레거시 반도체 흐름만으로도 기본적으로 7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콜테스트 통과가 들어오게 된다면 그 이상을 좀 더 열어놓자 정도로 좀 가늠을 하시고, 야, 콜테스트 언제 통과해 라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야, 레거시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퀄테스트 통과가 있다면 그러면 상단을 좀 더 열어놓을까, 이 정도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의 중국 관련 적극적 행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현대랑 삼성이랑 그 방향이 좀 다르죠. 현대는 적극적으로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은 중국에 직접 방문을 하면서 여러 기업들 CEO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확실하게 매출 비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미국 의존도가 높고, 반도체는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재용 회장의 그런 행보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교류하려는 행보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또 얘기를 하세요. 야, 중국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 라고 하시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것들은 좀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에 중국 반도체가 너무 올라와서 전자가 설 자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재용 회장도 그렇게 행보를 했을까? 다른 데를 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재용 회장의 행보, 파운드리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장성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들은 좀 의미 있는 변화고, 반도체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중국과의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들은 지금 억눌려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됨으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업황들이 조금 풀려갈 수 있는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방위적인 흐름들,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의 턴어라운드, 전자의 대표 수장인 이재용 회장의 행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흐름들을 좀 바꿔가고 있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가 좀 풀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핸드폰 수요도 좀 따라오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전자의 실적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레벨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미중 갈등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부양 드라이브가 더 세지게 된다면 그 효과는 좀, 레버리지 효과는 좀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럽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탈출을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유가 미국에서의 사업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서인가요?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좀 풀면서 우리는, 전자는 전자 나름대로의 흐름들을 만들어가게 된다면, 자, 그럼 미국이 전자를 버릴 수 있을까?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좀 끊어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확실하게 낮추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전자를 빼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이재용 회장도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 규제를 하겠다, 반도체 제재를 하겠다, 반도체에 관세를 매기겠다 하는 것은 전방위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성장을 제어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전자가 빠진다? 그런 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아무런 관계를 단절했느냐? 아니죠. 미국과의 관계를 가져가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풀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수겸장이죠. 둘 다 잘 끌고 가면 됩니다. 외교라는 게 되게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둘 간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 꽃놀이패다. 이쪽에서도 잘 먹고 이쪽에서도 잘 먹고 할 수 있는 꽃놀이패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단절됐던 중국과의 관계를 좀 풀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금 꽃놀이패를 주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어떤 분은 뭐 너무 낙관적인 전망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수출이 굉장히 부진했던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악화되면서 무역 수지가 흑자였던 나라에서 적자로 전환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중국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자, 미국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진다, 관세 때문에 껄끄러진다고 한다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서 이 부정적인 효과들을 상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은 양수겸장,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떡을 쥐고선 한번 저울질을 하고 그 안에서 좀 중간적인 역할을 해주게 된다면, 저는 전자나 뭐 국내 기업들이 더 나빠지는 상황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려했던 것보다 좀 더 나은 그림들을 펼쳐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에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